제5회 강의입니다. 명도 소송 및 수용 절차와 관련한 재반 문제. 오늘 5회 강의는 명도 소송이라고 좀 강의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 거예요. 그 교재도 한 50페이지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강의안은 제가 조합 관계자, 조합장, 조합 총무이사 이분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끝내서 공사 착공을 빨리 하느냐를 그 포인트를 두고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다 망라해서 쓴 건데 사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만 알면 됩니다. 너무나 이 분야는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쟁점이구나, 그게 도시정비법 어디에 대충 규정되어 있다더라,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 찾아 들어가면 되겠지 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3단계인데요. 자, 조합 설립이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난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하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절차를 밟아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을 하고 나면은 이주, 철거 및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착공을 하면 이제 한 2, 3년 걸려서 그 다음에 입주, 준공이 난 다음에 입주가 하죠. 준공이 난 다음에 입주. 이렇게 되면 거의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나고 관리 처분하고, 여기가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을 크게 한 두 단계로 나온다면 여기까지가 1단계 전반부, 이게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반부 이 정도가 끝나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3분의 2. 처음에 이 조합 설립하는 건 굉장히 큰 진통이죠. 사업 인가는 그냥 절차대로 하면 되고, 시공자 선정할 때 이제 굉장히 시끌시끌해지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분양 신청을 하면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겠다는 것이고, 안 한다는 것은 이 종전 자산에 대해서 이것을 현금으로 보상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갈리게 되는데, 신축 건축물을 받는 사람도 종전가를 얼마로 쳐주고 이 신축 건축물을 금액, 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감정평가 금액, 종전자산평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집을 3억으로 쳐주고 내가 33평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게 3억 5천만 원이고,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이 지역의 개발이익이 10%이기 때문에 10%를 곱해주면 3억 3천으로 쳐주는 거 아닙니까? 3억 3천. 이게 이 사업이 약 10% 정도 이익률이 남기 때문에 10%를 곱하면 3억 3천. 내 종전자산이 3억이지만 3억 3천으로 쳐주고 신축 자산이 3억 5천이니까 2천만 원만 추가 부담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 그런 거 싫어. 보안이 너무 나 손해나겠어. 그리고 나 돈이 없어. 추가 부담금 낼 여력도 없고. 만약 이 사람이 3억이니까 추가 부담금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괜찮지만, 이 종전 자산이 1억이거나 이게 한 5억짜리거나 그럼 이 차익이 굉장히 커지죠. 그럼 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 나 그거 못해 그냥 나 빠질래. 내 돈 1억 주고 1억 받고 빠질래. 2억 받고 빠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분양시장을 하느냐, 분양시장을 하지 않느냐. 각자의 결단이고, 분양시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종전자산 금액을 평가를 많이 받고 빠지길 원하겠죠. 평가를 많이 받고, 이 사람은 이게 종전자산 금액이 이거 평가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이게 다 정보가 공개돼야 되는데, 현행 분양신청 절차에서는요, 계략적인 부담금만 알려주고 그냥 분양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내 종전의 재산이 3억인지 2억 5천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걸 찍어요. 분양신청을 해요. 이걸 어떻게 알지도 못한 거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게 법이에요. 현행 법이에요. 도시정비법에서 계략적인 부담금만 알려주고 분양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계략적인 부담금이라는 게 그냥 종전자산, 종부자산 계산하고 추가 부담금 계산하는 그 공식만 대충 알려주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동산 복덕방에 가면은 이 아파트 얼마예요? 대충 한 10억 얼마쯤 되는데 그냥 일단 사세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단 사고 나시면 금액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랑 똑같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약서 사인할 사람 있나요? 없죠. 하지만 재개발 대건축에서는 하라고 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헌법소원까지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최근에 어떤 분은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 이거 알려주자. 근데 알려줘버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사업이 안 돼요. 알려줘버리면 다 빠져나가요. 싸움이 나고 성적표 다 공개하고 자 하자. 나 안 해.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내가 금액이 작아? 내가 저 사람도 왜 작아? 조합장이 보니까 좀 높네? 평당 단가 높네? 감사 이 사람도 높네? 이 사람 대의원이라고 높여준 거야? 뭐야? 이게 싸우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어쨌건 근데 이 금액들을 알려주지 않고 분양신청 마감날까지도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줘요. 그러면 그냥 대충 감으로 나는 왠지 분양신청 안 하고 싶어. 안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분양신청 한 사람도 이 뒤에는 이 뒤에쯤에 자기의 그 종전자산 금액을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되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 시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 골라 하세요. 골라 잡으세요. 찍으세요. 찍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근데 네 금액 얼마였어? 후회되니? 후회되지? 잘했냐? 이렇게 해놓고 관리처분을 해요. 그럼 얼마나 골탕 먹을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양신청은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다 골탕 먹었다 생각해요. 분양신청 안 한 사람은 할 걸 이런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또 안 할 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가고 나중에 분양 계약 체결할 때를 기다려서 그때 가서 빠져나갈 수 있고, 이것은 정관 44조 5항에 있는데 정관에서 이 조항을 빼버린 데도 있고, 대체로 정관에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일단 관리처분 이 상태대로 관리처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분양계약 체결할 때 그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그때까지 빠져나가면 이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라는 분담하고 나와야 되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아무튼 참 불합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하에서도 이 도정법이 운영되었던 것은 2008년 9월까지만 해도 그냥 모르고 찍어도 돈이 되니까 그냥 막 찍어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이 분양시청을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 관리처분을 부결시키자. 실제로 가서 부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관리처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재적과반수 동의를 못 받고 이게 부결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관리처분이 나오면요, 도정법 49조 6항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분양계약, 이건 정관 44조항입니다. 이건 도정법 49조 6항.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도정법 49조 6항에 보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그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집을 비워야 된다. 그 점유 사용 수익권은 조합이 가진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49조 6항에. 이 조항의 의미는 뭐죠? 자,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모든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냐.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하고 분양시장 받아서 관리처분.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종전자산을 종자산을 어떻게 변형시켜주고 어떻게 동호 수청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계략적인 틀을 다 잡아놓은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모든 계획이 다 끝났어. 이제 다 됐지? 다 계획 다 짰지? 뭐 더 이상 뭘 해? 자, 이대로 건축하고 이대로 다 뿌려줍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서 다 건물 부수고 땅 파고 착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주 철거 착공을 하기 위해서 49조 6항에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나면은 다 집을 비우게 돼 있어요. 이 49조 6항에 따라서 명도 소송을 조합이 제기합니다. 뭐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불순분자들 다 그냥 다 명도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약 80% 정도는 재개발 사업에 수능을 하면, 요즘은 80% 안 되지, 막 60, 70% 정도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서 수능을 하는데, 약 30% 정도는 이거 아닌 것 같다. 나 안 할래. 나 내 집값 많이 쳐주기 전에는 나 못 나가. 이거 좀 올려줘. 분양시청을 처리할 생각은 없지만 이 집값 좀 올려줘. 이건 뭐야? 이런 반발을 무지무지하게 해요. 그리고 장외에서는 속칭 비대위라고 해서 이 현재 조합장이 하는 이 행태를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 무슨 건설사와의 그 유착관계를 도대체 이게 인정할 수가 없다. 이 현재 조합장을 깨야 되겠다. 그리고 저 업체 잘라. 이런 각종 그 반대 야당들이 생겨요. 야당들이 야당들이 자기가 집권하겠다. 저 사람은 그냥 자르고 나는 제야로 돌아가겠다. 아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을 아예 해제시키고 그냥 예전처럼 살자. 이런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청산금을 많이 받고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고, 분양시설을 유지하되
내 집값을 올리겠다는 여러 사람들이 관리처분 총회를 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부결이 잘 안 되죠. 통과가 되면 이제 대대적인 명도소송이 진행이 되죠. 전 조합원을 상대로 약 70%를 제외한 30% 정도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러면 500명 중에 30%는 150명이죠. 150명이면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약 3억 원의 변호사 보수를 들여서 150명에 대한 명도소송 작업에 대대적으로 들어가는 조합도 있고, 또 어떤 조합은 변호사와 사주를 통해서 전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합시다. 500명 전체를 다 상대로 소송을 합시다, 조합장님. 그러면 조합장이 왜요? 그 비록 변호사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350명은 변호사 비용 들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1인당 한 100만 원씩 150씩 곱해서 350명 한 4, 5억 되죠. 4, 5억 재개발 재건축 돈도 아니에요. 그거 빨리 사업 진행하면 그 사업 금방 다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불순분자들이 이렇게 뭐죠? 두더지처럼 톡톡 튀어나와서 갑자기 반대를 해요. 심지어 그 조합 이사 감사 중에 나 이거 못 나가 반대하고 농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갑시다 라고 해서 소송 비용 한 10억을 받아가 챙기는 변호사도 있어요. 참 잘났다. 야, 나는 왜 그런 걸 못할까? 어떤 사람들이 막 계약서를 가져와서 보여줘요. 변호사님 이런 거 안 하세요? 아니 나는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는데. 예. 그러면 한 10억 받아서 조합장 누구 좀 주지 않겠어요? 줄 것 같아요. 10억 받아서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조합장이나 누구 관련 단체 한 2, 3억 주면 자기 남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정상적으로 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남는 차이가 한 1, 2억밖에 안 나요. 내가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희 변호사들, 우리 대표님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나 못하겠는데 당신이 한번 따와봐.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총 조합원 1000명인데 1000명을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것도 단가를 150, 200만 원씩을 받아 처먹는 변호사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저같이 만약 한다면 50만 원씩 받고 하겠어요. 50만 원 5억이네요. 50만 원씩 받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진짜 7, 80%는 받고 떠나요. 그냥 다 떠나버리죠. 그냥 내용 증명 값에 불과한 거죠. 안 나가면 불상사가 있을 테니 조심 빨리 나가시오 라는 그냥 내용 증명 값을 하면 돼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전체 명도를 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약 한 20, 30% 정도를 상대로 해서 명도 소송을 해서 이제 피바람이 불죠. 그래서 다 빨리 내보내야 빨리 착공을 하죠. 보통 그 11월 정도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11월부터 한 2월까지는 이제 겨울이라서 땅을 못 파니까 착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땅을 파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년 한 2, 3월 올라가면 자재값이 올라가서 공사 단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이 시기 어느 일정 시기를 넘어가면은 공사 단가를 올리게끔 공사 도급 계약에 써놓는 수도 있어요. 빨리 명도를 시키게끔 조합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하는데, 이 시기가 넘어가면 그 공사 비용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업이 늦어지면 그동안 빌렸던 이자의 원금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매달 인력이 나간다. 그래서 변호사를 엄청나게 쪼아요. 빨리 명도시켜라. 당신이 지금 한 달 늦어진 것 때문에 금융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거 몰라 하면서 막 악을 쓰고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조합 자문 변호사를 할 때 조합장이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판사들한테 막 빨리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너무 지랄을 하다가 패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옛날에 얘기했죠. 판결 선고에 항의하다가 막 법정 난동을 부렸더니 한 명 패소시켜가지고 총 50명을 상대로 명도를 했는데 49명에 대해서 승소했는데 한 명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었던 적도 있다. 그래서 알까기가 되어버렸죠. 그 사람 자동적으로 알이 되어버린 그런 사례도 있었고. 자, 그래서 여기가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관리처분 인가고시 난 다음에 이제 다 집 자발적으로 명도를 시키고 거기 집을 빨간 페인트로 이렇게 딱 하고 유창을 부수죠. 그리고 집안을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뭐 고양이 목을 따가지고 뭐 담장에다 걸어놨다 그러고 하고, 안 나가면 당신 딸이 뭐 어디 중학교 3학년이던데 이쁘던데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어서 이주를 시키는 짓을 요새도 하긴 해요. 고양이 목 따는 건 안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신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철거 그 조합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못하니까 철거 업체들이 하죠. 근데 철거 업체들이 하도 비리가 많으니까 조합과 철거 업체는 직접 계약을 못하게 하고, 철거 업체는 시공자의 하도급체로 집어넣어서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을 하면 시공자가 철거 업체에게 철거를 맡기는 것으로, 철거 대금은 공사 도급 계약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시공사가 철거업체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지정하는 대로 합시다 해서 하죠. 그래놓고 시공자가 자기들이 못하는 나쁜 짓도 철거업체는 다 시키고 호롱나면 우리 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다들 그렇게 하죠. 참 할 수 없는 일을 철거업체 시켜서 다 하고 우리는 관계 없어요라고 하고 그쪽 철거업체 밑에 이제 쫄다고 들면 가끔 벌금이나 뭘 깜빵 가고 나머지 살고 그 사람 다 뒤 봐주고 그런 게 이 메커니즘 아니겠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 난리가 벌어져요. 이 조합원들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은 여기서 불만, 종전 분양에서 한 사람, 안 한 사람 불만 있고 특히 상인들 어마어마한 불만을 가지고 상인들은 직장이 잘리는 거예요. 직장. 칼국수 여기도 광운도 옆에 뭐 칼국수집 뭐 많잖아요. 칼국수집도 있고 무슨 중국집도 있고 여기 다 철거한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이 장사를 하죠? 이렇게 허름한데 또 찾아서 갈 데가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거기는 또 다 그 나와바리가 있어 못 하잖아요.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6, 700, 7, 800만 원 번다고 해봐요. 이걸 어디서 벌겠어요? 이게 그냥 투정투정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산 사태가 벌어지고 한 건데 이제 상인들하고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주거세입자 상인들도 소유자가 있고 또 세입자가 있고 또 주거도 세입자가 있고 주거세입자도 이분들 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하겠어요? 웬만한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에 뭐 월세 4, 50만 원 이 정도 다 하니까 나 못 간다 하고 이제 주거이점이 달라고 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가짜 주거이기 잠입해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여기서 터져요. 자, 아무튼 명도를 해서 건물을 뺏기면 투쟁의 대상이 사라지니까 명도를 안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명도 소송을 여기서 이제 조합에서 뭐 150명을 하든 500명을 하든 하죠. 그러면 다양한 반응이 나오죠. 그래 집을 비워줄 테니까 내 종전자산 금액이 불합리한 금액을 올려달라 라고 하고 이 분양시장을 한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종전자산은 이 사람의 종전자산은 관리처분 계획의 속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행정처분이 돼요. 조합은 행정처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한 처분은 행정처분이 되고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의 종전자산 가액은 관리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의 일부분이어서 행정처분을 깨려면 90일 내에 소송을 걸어야 돼요. 꼭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이후로 90일 내에 꼭 소송을 걸어야지만 그 행정처분에서 다툴 수가 있지. 그 90일을 넘어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그 하자는 웬만하면 인정해주지 않아요. 엄청나고 중대한 큰 하자라면 봐주지만 그렇게 큰 하자는 사실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하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90일 내에 소송을 걸어야 되고 이 분양시장을 한 사람들의 그 내 집값이 좀 작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황당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3억으로 평가됐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재감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3억 2,500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도 불만이죠. 무슨 3억 2,500에 내 시가가 지금 뭐 4억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억 2,500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나오겠지 생각하는데 이것도 안 나와요. 판사가 하는 말이 감정평가라는 것은 뭐 좀 평가사마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이 정도 차이는 그렇게 위법이라고 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그러므로 3억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황당해야죠. 이제 의뢰인들이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실컷 내 돈 내고 감정평가해서 했더니 3억 2,500으로 나오는데 그거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나오고 행정처분의 일종이니까 행정처분이 감정평가의 재량 범위를 완전히 일탈하지 않는 한 옛날 행정처분이 그렇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3억 오케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변호사 맞아 죽죠. 이럴 줄 알았으면 왜 했냐고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어쩌겠냐고 하고 그런데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 것은 이게 행정처분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가사의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취소되고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행정처분의 일로 포섭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 받고 떠날지의 문제죠. 그래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나왔는데 평균 보상에서 평가를 하는 게 3억 3천원 나왔다. 그럼 3억 3천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도소송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있으면 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합의 온갖 모순이 다 발생하면서 소송을 당하면 이 금액 올려달라, 이 금액 올려달라, 상가 영업보상비를 달라, 권리금을 내가 2억 주고 왔는데 권리금 회수를 못했다, 주거이전비 달라, 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거를 값을 못 받았다. 옆에 구역은 얼마 준다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온갖 일 다 벌어지면서 시간을 질질질 늘리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고 이 BDA들은 이걸 선동을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끔 하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역공을 가하죠. 이 명도소송이라는 민사소송 내에서 항변으로서 뭐 이런 항변만 하는 게 아니라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별수로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하거나 이 사업수익 인가 이거 소송을 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하거나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을 해요. 왜냐하면 시공자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고 돈줄이기 때문에 이 시공자 맥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을 하거나 아무튼 뭐 분양 신청 절차가 잘못됐다거나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도 걸어요. 이 조합이라는 단체 자체를 깨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걸어요. 이 명도 소송까지 가서 거는 게 아니라 미리 걸기도 많이 해요. 조합 설립이 사실 많이 무효가 되기도 해요. 무효가 되면은 허탈한 게 다시 조합을 설립해버리죠. 근데 조합이 여기서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합을 다시 설립해요. 그러면 이 사업수익 인가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했는데 조합이 이 시점에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업수익 인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수익 변경 인가를 해요? 아니 여기서 조합이 설립됐으면 이 절차 다 무효고 여기 조합이 다시 사업수익 계획을 원 사업수익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이걸 변경을 해 이걸 이용을 해먹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이름만 변경이지 사실상 최초의 사업인가를 수립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도 되게 많아요. 서울 아현 3구역이라고 해서 아현동 3구역, 4구역 막 이런 데는 아주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괜찮은 데죠. 당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지만 이게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 명도소송에서 엄청난 반발들이 일어나고 분쟁이 여기서 폭발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러죠. 이 조합원들한테는 미리미리 이런 소송을 좀 넣어놓으세요. 조합설립 인가소송은요. 이것도 90일 내에 걸어야 돼요. 그냥 일단 걸어놓으세요. 라고 얘기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걸어놔야 되는데 일단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마치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 나중에 다 후회하죠. 일단 그냥 걸어놔야 돼요. 이것도 일단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합 측 자문을 할 때는요. 조합설립인가 사업수익인가 관리처분인가 90일 내에는 가급적 자극을 하면 안 돼요. 자극을 하는 순간 이 소송이 걸려 들어오기 때문에 자극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나중에 짠 하면 소송 걸어야 되겠네. 기가 늦었지롱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은 명도소송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9조 6항을) 보시죠. 제3항 규정에 의한 고시가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뭐 등등은 전부 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요. 이 준공하고 입주하고 그 다음에 이전 고시라고 하는데 이전 고시라는 것은 관리처분 개혁 내용 그대로 소유권을 그대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양처분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전 고시라고 합니다. 네 집 이렇게 주기로 했잖아. 그래 이거 가져가. 이전 고시를 하면 소유권이 탁탁탁탁 넘어가요. 등기 없이도 바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하는 등기는 확인 차원에서 하는 등기일 뿐이고 근데 관리처분에서 이전 고시까지 갈 때까지 무겁게 관리처분 변경 계획이 계속 수립이 돼요. 그러면서 공사 단가가 올라가고 추가 부담금이 막 늘어나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고 있게 될 그날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익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 쫓아낼 때는 손실보상을 하고 나갈 사람은 돈을 주고 내쫓아야 되죠. 이것은 뭐냐면 청산자, 분양시장을 하지 않은 청산자를 말합니다. 청산자한테는 그 집값, 건물값을 주고 내쫓아야지 안 주고 그냥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2009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나가라고 하면 그냥 그때 나가요. 아니 법정에서 그러죠. 아니 판사님 저희 돈도 못 받았어요. 저를 쫓아내려면 돈이라도 주고 쫓아내야 되죠.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일단 나가시고 나중에 그건 값을 쳐서 드릴게요. 아니 그럼 돈이 없어서 전세집도 못 구하는데요. 알아서 하세요. 이랬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랬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안 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비로소 2009년도에 들어갔어요. 예, 법은요 상당히 엉터리예요. 항상 엉터리죠. 예전에는 이렇게 청산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완료도 또 웃겨요. 그럼 뭐가 완료냐? 재개발 도안에서는 아무튼 돈이 나오면 완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벽한 완료는 아니죠. 재개발 재건축은요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니까 지토의 중토의 행정수정 거쳐서 계속 금액이 조금씩 상승할 여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그 금액이 공탁이 되면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다. 재건축도 최소한 1심 판결이 끝나고 그에 따른 금액이 공탁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게 이렇게 해석을 되게 합니다. 그러면 49조 6항에 따라서 사용수익 정지가 되면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 조합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아까 49조 6항에 법리를 확인한 조항이에요. 확인한 판결인데 이거는 옛날 판례지만 현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그러면 명도 의무가 발생하면 재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에서는 행정집행법 요거 있죠. 행정집행법에서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대집행으로 명도를 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에서도 대집행이 대상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이제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이 명도는 민사소송으로. 행정대집행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건 안 된 것으로 2005년도에 판결이 났고 민사소송으로 명도소송을 걸어야 된다. 명도 단행가처분도 가능합니다. 행정대집행은 안 되고 명도소송은.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느냐? 항상 물어보죠. 사실 6개월 걸린다고 했지만요. 9개월은 걸립니다. 9개월은. 이래저래 뭐 구정연휴가 끼거나 여름휴가가 끼거나 추석이 끼거나 법관 인사이동인 2월이 끼거나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끼어요. 모든 재판에. 그 사이에 딱 걸려서 딱 끝내는 거 없어요. 예. 꼭 그러고 12월달 1월달에 판결을 가급적 잘 안 내고 안 쫓아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9개월 걸려요. 예. 논리적으로는 한 6개월 걸린다고는 하지만 그 9개월 걸린다고 하면 사건 하나도 안 맡기거든요. 근데 저희도 좀 사기를 치죠. 사기를 안 치면 사건을 안 맡기니까 사기 쳐주길 원하니까 6개월 제발 빨리 걸린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해드리죠. 근데 6개월 내에 끝날 수도 있죠. 끝날 수도 있는데 9개월 정도 걸리고 10개월 1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리고요. 명도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걸어둘 필요가 있어요. 걸어두고 판사님 이거 관리처분 취소 소송 우리가 걸어놨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이기면 명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리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가 언제쯤인데 그때까지 좀 이 명도 소송을 보류해 주실래요? 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면 보류해 줍니다. 근데 그것도 미리미리 좀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걸어놔야 되겠죠. 왜냐? 관리처분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명도가 들어온 것이니까 명도 소송에서 관리처분 자체를 뭐 문제 삼는 소송을 걸어놨으니 그 결과를 기다리시다 하면 너무 멀지 않는 한 적당히 그래? 이번 달에 끝내려고 명도 소송 이번 달에 끝내려고 하는데 관리처분 소송이 한 2달 뒤에 선고가 난다고? 그럼 한번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조합은 미치죠. 거기까지 넘어가죠. 거기까지 넘어가고 그래도 한 그 정도는 판사들이 봐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리들을 만들어둬야 되죠. 이거 소송도 걸어놓고 이거 소송도 걸어놓고 막 걸어놓고 예. 관리처분 소송이 선고가 되면 또 무기한 또 연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시행자들은요 전 조합원을 상대로 명도 단행가처분을 걸어두기도 해요. 명도 본안 소송 말고 단행가처분은요 한 뭐 2-3달 만에 끝나버리는 아주 효과가 있는 거니까 단행가처분을 넣어두기도 하는데 이 단행가처분은요 정말 사안이 너무 급박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근데 명도 처분을 인용할 이유가 너무 분명한데 이 사람이 피고가 재판이라는 합법적인 그 제도를 이용해서 6개월간 개기고 있는 경우 너무 분명한데 합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경우 이때 빨리 쫓아내는 방법이 명도 단행가처분인데
두어 달에 끝나는데 제가 예전에 한 30명을 상대로 이제 명도단 가점을 넣었더니 판사분들이 아니 이런 건 한 두어 집 남아가지고 빨리 이 사람 철거하고 착공을 해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싸잡아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용을 안 해주더라고요. 인용을 안 해주고 자발적인 명도를 해서 결국 한 두세 집 나오면 그 두세 집이 정말 나가는 게 거의 분명한데 일부러 이거 돈 더 받으려고 개이고 있구나 라고 할 때 단행가점을 내주면 1심으로서 그냥 즉각 내보내게 됩니다. 한 두세 달 만에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변호사들이 또 작업을 해가지고 전 조합을 상대로 명도단행가점을 또 넣는 그런 짓들을 하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막 소송이 막 2개나 들어왔다고. 그러면 별거 아니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뭐 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아이고 막 놀래라. 뭐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이렇게 하죠. 바로 그 효과를 노린 것도 있어요. 바로. 그리고 어떤 데들은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뭐 공증사무소니까 공증법인은요.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다가 종이에다 밑에다 빨간 걸 이렇게 인쇄된 거 있잖아요. 어디 법무법인 가로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내 이런 거 일부러 써갖고 그거다 보내요. 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그거 먹고 껄껄이 넘어가라고 그런 얄팍한 짓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효과가 있어요. 참나 그냥 내용 증명으로 그냥 협박하는 정도의 의미예요. 그걸 노리고 뭐 건당 한 3,40만 원 받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수단을 다 써먹는데 그런 거는 강남 쪽에서는 통하지도 않는데 강북과 경기도 일대에서 통하기도 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데. 그래서 제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말 안 듣고 아니 나 빨리 해버릴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더만. 자, 이건 조합 입장에서 쓴 거예요. 명도 단행가처분은요 아주 정말 이유가 분명할 때 해주는 겁니다. 가능한 한 본안소송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급박한 소명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해야 된다. 명도 단행가처분. 그래서 실무상 잘 안 해줘요. 한두 집 남았을 때만 해줍니다. 그리고 단행가처분이 결정이 나면 곧바로 2주 내에 집행을 해버려야 돼요. 집행을 넘겨버리면 안 해줍니다. 제가 아주 별일 다 겪었는데 1심 본안 소송이 있어요. 1심 본안이 있어요. 본안에서 제가 이제 그 조합원 측을 편을 들었는데 패소했어요. 패소했으면 1심 판결문이 송달이 됩니다. 이건 아주 이제 그 노하우인데 1심 판결문 제가 피고 조합원이고 조합원 변호사인데 판결문이 송달이 돼야지 효과가 발생하죠. 패소다 하는 순간 변호사 사임계를 딱 내버려야 돼요. 사임계를 내버리면 그게 막 오죠. 사임계를 내버리면 법원 직원이 그 변호사한테 송달을 안 하고 당사자 본인한테 송달을 하는데 당사자 본인한테는 잘 못 받잖아요. 뭐 주소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또 이상하고 또 다른 데 막 다 철거하고 그래가지고 송달이 안 돼요. 송달이 안 되면 이 판결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해요. 집행을 하고 계속 송달을 거부를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강제로 이제 이렇게 유치 송달이 되면 이때 이제 또 집행이 나오는데 이 송달 거부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요. 집행정지 신청을 피고인 조합원이 청산자나 이 사람이 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공탁금 현금 공탁 한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현찰로 받고 하면 집행이 정지가 딱 돼버려요. 정지가 되면 고등법원 판결 끝날 때까지 못 해요. 명도 집행을. 그게 앞으로도 한 4, 5개월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합은 또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이 본안 명도소송을 패소한 직후에는 판결문 송달과 이 집행 정지를 누가 하느냐? 빨리 그냥 집행관을 들고 가서 딱 쳐야 되는데 집행관을 데리고 가려면 송달이 돼야 되고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그 숨막히는 인류주의 시간을 어떻게 누가 빨리 눈치 있게 하느냐? 그 시간 내에 피고는 집행을 받아내야 되고 그 시간 내에 조합은 집행관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이게 상당한 노하우예요. 다 이겨놓고 별로 경험이 없는 변호사는 이거 못하죠. 집행정지 당해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집행정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조합에서 막 또 길길이 날뛰더니 명도 단행가청을 넣더라고요. 집행정지가 됐는데 단행가청을 넣어가지고 이 단행가청을 또 법원이 인용을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집행정지가 됐는데 왜 단행가청
명도를 하라고 그러냐? 명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도를 왜 해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소송물이 다르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송물이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나 정말 그리고 이 단행가석은요 소유권에 기한 어떤 거 하나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고 어떤 거는 이거는 이제 관리처분계에 기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단행가처분 인용되는 사례가 대구에서 한 번 있었고 서울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니까 이것도 단행가처분도 인정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숨막히는 전쟁을 숨바꼭질을 하다가 맨 끝까지 남는 이 최후의 그 알바기에 성공한 사람은 돈을 좀 챙겨요. 한 인력도 챙기고 한 번도 못 챙기고 나갈 수도 있고 챙길 수도 있고 성질 들어온 놈이 아무튼 돈을 벌더라. 이게 제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돈을 못 벌더라. 착한 사람은 못 벌더라고요. 아주 제가 보기에도 뭐 이런 의뢰인이 다 있어. 정말 이런 사람과 나중에 사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분 있죠? 돈 벌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쫓아가는 거 저도 성공보수발 주셔야죠. 막차까지 붙잡아서 받고. 참 아주 그런 아무튼 성질 들어온 사람이 저는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개발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돈을 뜯어내고 왜냐? 나쁜 놈들이니까 자기도 이렇게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종합과 이제 가끔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고 합의합시다. 여기서요 합의서를 쓰는 수가 있어요. 합의서 쓸 때 그냥 합의서만 쓰면 안 돼요. 공증해도 안 돼요. 명도는요 재소전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고 할 때는 공증을 약속원 공증을 하면 나중에 바로 이제 효과가 있지만 명도는요 재소전 화해라는 걸 해야 돼요. 명도도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것은 기간 만료인 경우에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제 명도를 공증하는 경우가 있고 명도는요 재소전 화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 임대인으로서 건물주로서 누구한테 건물을 빌려주는데 임차인이 나중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카센터 같은 데다 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한 5년 빌려줬는데 5년 뒤에 안 나갈 확률이 높아요. 카센터 막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성격도 터프하잖아요. 나 못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송해가지고 끌어내려면 카센터 기계 다 끌어내고 하려면 소송하는데 1년 이상 걸려요. 그 집행하는데 돈 몇 천만 원이 들어요. 그 집주인이 돈 내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무지무지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소전화를 해주지 않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너무 아쉬우면 또 이거 안 하고 이건 결국 강자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안 나갈 거에 대비해서 판결문을 미리 받아놓는 겁니다. 공증도 이제 판결문 미리 받아놓는 소비대차 할 때 돈 거래할 때 판결문 미리 받아놓는 게 공증인데 약소보험 공증, 금전 소비대차 공증을 하면은 이제 판결문 안 받고 해도 되고 이것도 판결문 이거 명도에서 재소전을 하려면 판결문 안 받고 바로 그냥 집행가 내려고 할 수가 있어요. 비용은 50에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 조합원을 상대로 재소전화를 해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금전대여 시에는 약소보험 공증,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공증한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죠. 명도는 공증으로 안 되고 재소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소전화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판사 앞에 가서 임차인 판사 앞에 가서 나중에 기간 만료 시에 아무 이의 없이 나가겠습니다. 임차인이 주로 서약을 하는 것이죠. 임차인이 주로 서약하고 임대인은 그래요, 맞습니다. 아주 유리한 거고 이 사람한테 불리한 내용입니다. 임차인한테 이 사람한테 불리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법원에 안 나갈 우려가 있어요. 재소전화 해준다고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다던데 그거 다들 안 한다던데 나 안 나갈래 우리 안 나가버려요. 이 사람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요. 이 변호사는 이 사람이 물색해 놓은 사람이죠. 물색해 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기다 위임장을 써요. 이 변호사가 나중에 임차인을 대리해서 나가요. 그러면 이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 선임 사실을 공정하게 해요. 네가 진짜 이 사람을 선임한 게 맞느냐. 이 변호사는 다 임대인이 물색해 온 사람인데 임대인 편이에요. 이 인간이 좀 나중에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판사 앞에 가서 약속을 해야 되는데 날짜 정해지면 이놈이 안 나갈 수가 있으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나가게끔 하고 이 변호사는 여기 측에서 선임을 하고 돈은 임차인 내게끔 하는데 나중에 만변에서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변호사가 나가는데 그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가 과연 여기에 선임을 확실히 받았는지가 의심스러워요. 판사도 알아요. 너 요놈의 꼬봉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확실하게 선임했다면 인정해주지. 이거를 공정하게 해요. 이 절차로 해서 한 50만 원 받고 나가죠 그냥. 자, 정비구역 내 이해관계인을 분류 명도 대상자.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소유자, 임차인인데 분양시청을 한 사람, 분양시청 안 한 사람. 상가세입자, 주거세입자. 분양시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는 이주비 수령하고 철거 동의서 제출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종전자산 평가에 불만 있는 사람은 관리처분 계획 일부 취소. 이 관리처분 계획 중 나의 종전자산 평가 부분이 너무 작으므로 이걸 취소하고 다시 해라 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행정처분이 일부러 편입돼서 그 평가사의 재량의 여지를 일탈하지 않는 한 그렇게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조합의 이사와 대의원들도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조합장이 안 나갈 수도 있더라고요. 조합장이 이제 파에서 이게 세력 다툼에서 밀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분양시청을 안 한 사람, 현금 청산해야 되는데 현금 청산은 재개발과 더하는 수용 절차죠. 지토위, 중토위 행정소송으로 가죠. 재건축은 민사소송으로. 그래서 지토위에서 수용 계획이 되고 공탁이 되면 여기서 이 금액을 공탁이 되면 이제 명도 손실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명도를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재건축은 1심 판결 정도는 끝나야 됩니다. 상가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금 4개월분을 협의를 해보고 협의 안 되면 이것도 수용으로 갑니다. 여기서 평가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있는 그 광운대 앞에 있는 음식점 많잖아요. 여기 나한테 재개발 한다고 치면, 아니 나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는데 이거 딴 데로 옮겨서 똑같은 중국집 차려서 이렇게 하는데 4달은 걸릴 거 아니냐. 그 중간에 기간 4달 동안 장사를 못하니까 4달분을 주는 거죠. 매출에서 비용을 뺀 그 순수익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럼 4,000만 원을 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짜장면집 이런 정도 한 4,000만 원 나와요. 대략 4,000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는 수익 4달분의 수익뿐만 아니라 뭐 간판 이전하고 뭐 다시 광고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4개월. 상가 세입자가 그렇고 상가 소유자 있죠. 소유자는 이제 2개월분이에요. 소유자는 2개월. 그리고 주거 세입자, 주거 이전비 4개월분, 주거 소유자도 원래 2개월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거 이전비는 뭐냐면 이게 이사비가 아니라 주거 이전비, 정든 이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에 가서 정착을 해서 사는데 드는 각종 비용과 위로금의 성격이에요. 이게 한 정해진 공식이 딱 있습니다. 정해진 공식대로 뭐 4인 가족 1인 생활비 곱하기 뭐뭐 해서 4인 가족이면 약 1,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인 가족이면 뭐 좀 적겠죠. 800~900만 원 나오고. 요렇게 해서 보상을 다 받고 떠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수용 절차가 아니고 막바로 그냥 계산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뭐 이런 데는요, 그 이림여고 가는 길에 있는 조그마한 그 재래시장도 있고 거기 재개발 구역이 있었는데, 구역 내에 세입자가 100명인가? 100명이면 어떻게 되죠? 100명 1인당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 10억이네요. 10억이에요. 주거 세입자 100명이면은 그들에 대한 보상금은 10억. 상가 세입자가 또 꽤나 많아요. 그냥 재래시장 한 50명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한 20억. 근데 그 중에 또 가짜들이 또 꽤나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잠깐 어떻게 주민등록 대충 하고 임대차계약서 가라로 쓰고 막 이렇게 있으면 순간순간 한 500만 원, 800만 원 떨어지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수십억이 이렇게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으로 나가니까 이 가짜들을 색출해내는 그런 또 용역업체도 있고, 이사들이 또 이거 색출하러 다녀요. 색출해서 상당 부분 색출을 해내죠. 그러면 5억, 10억씩 이제 그 비용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들이 막 자발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들의 이 고통스러운 이 노력으로 조합 비용이 한 10억씩 줄어들었는데 우리한테 뭐 없어? 근데 없잖아. 밥값하고 뭐 짜장면값하고 요즘 이거 갖고 좀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이제 좀 딴 생각을 하죠. 철거업체한테 우리가 철거 비용을 조금, 당신 우리가 이번에 1억 줘야 되는데 1억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그 차액에서 세금 뺀 나머지 좀 나한테 줘. 변호사한테. 이번에 사건 맡을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 2건이면 보통 때는 한 1,000만 원 주는데 이번에 3천을 줄 테니까 꺾어줘. 이게 꺾어서 받아야.
받아서 이사들끼리 나눠 가지죠. 자기들 수고비. 이건 그냥 꽁돈이 아니야. 자기들이 조합을 위해서 10억을 돈을 아껴줬잖아. 너무나도 정당해. 그 이상을 받아도 괜찮은데 이제 표창장을 줘야 되는데 그 표창장을 주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잠깐 해먹겠다. 또는 해먹는 게 아니라 조합장 입장에서는 자꾸 이사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농공 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좀 고생했으면 한 1,200씩도 딱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자기의 또 지도력이 또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변호사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꺾어가지고 나눠졌는데 자기들끼리 분배를 또 잘못해가지고 누구 하나 썽이 나가지고 화를 내고 지역 언론에다 막 이렇게 투서를 하고 양심선을 해. 얼마 되도 않는 것 같고 양심선을 해요. 이제 그 양심선을 하기에는 그동안 나와 쌓인 억한 심정이 이제 거기서 폭발하는 거지 갑자기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거기에 조금 연루돼 저한테 한 500만 원 줬더니 자기들끼리 다르게 나눠먹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불려갔잖아요. 정말 얼마 되도 않는 금액 가지고 진짜 저는 그동안 프로커피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이 주거세입자 이 사람들 색출해내는데 정말 이사들 좀 수고했으니 돈 좀 줘야 된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줬더니 그걸 나눠먹더니 이 돈 어디서 났냐. 김한관 변호사가 줬대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막 들락날락 했는데 다행히 기소는 안 됐어요. 아, 죽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프로커피를 줬다면 진짜 문제가 됐겠죠. 근데 겨우 이 정도니까 깜도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됐겠죠. 막 법정에서 제 이름이 맨날 나왔대요. 근데 또 검사가 또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전화해봤더니 아 오빠 이름이 맨날 나와요 맨날. 문제 없냐. 뭐 그렇죠. 뭐 별로 금액도 적구만 그러면서 아주 별일이 다 했어요 진짜. 제가 변호사 하면서 얘기했죠. 고소당하고 고소도 해보고 원고로 소송도 해보고 소송도 당해보고 진짜 별거 다 해봤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 터져.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분양 시승을 하였으나 정전자산평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 뭐 대대적인 건물 보수를 했는데 왜 반영을 안 했느냐, 무허가 증축 부분을 왜 평가 안 했느냐, 시장 건물이 무허가 있는데 집안 토지가 나대지로 평가됐는 경우,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의 상실,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소송을. 근데 이분들은 크게 그 조합 사업에 영향을 못 미쳐요. 분양을 신청을 안 했거나 철회한 사람이 청산 대상자죠. 청산 대상은 이제 재개발 도안의 경우는 개발 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평가, 재건축은 개발 이익 시가로 평가합니다. 명도 소송은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관리 처분을 하기 한참 전에 미리 의뢰를 해둬야 되겠죠. 주택 임차인은요, 관리 처분 인가고시로 인해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존속기간 뭐 2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년 중간이더라도 그냥 툭 잘립니다. 거기서. 이거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정법이 그냥 관리 처분 인가고시 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통상 재개발 조합에서 이렇게 임대차를 할 경우는요, 본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므로 사업으로 인하여 명도해야 될 경우는 이의 없이 나가기로 함이라고 일부러 밑에다가 써놓는 수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몰랐다는 분 많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도 소송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가임차인도 존속기간 보호를 못 받고, 조합 입장에서는 상가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상의 사람을 소송을 걸어야 되느냐, 아니면 딱 가봤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또 딴 사람으로 돼 있어요. 뭐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 그냥 두 명 다 상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는요, 지금 이 시점부터는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을 해주지 말라고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을 자꾸 하면서 A를 상대로 이 사람이 계약자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 A를 상대로 소송을 빵 하고 있는데 점유증금지 가처분까지 다 해놓고 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을 해가지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이거든, 내가 여기 점유자거든, 뭐 이런 소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지 못하도록 구청에다 좀 얘기를 해놔야 돼요. 임차인과 사업자가 다르면 모두를 피고로 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지역은 깔끔해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재개발 지역은 뭐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임차인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할머니가 갑자기 뭐 90대 먹은 90대 노인네 할머니가 갑자기 건물 철거하고 있는데 나 쪽방에서 발견되거나 그러면 이게 다 스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를 아주 많이 확보하고 현황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가처분
점유정금지 가처분을 해놔야 된다는 건 뭐 다들 아시죠? 가처분 안 하면 소송 다시 해야 됩니다. 점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집행을 받아야 됩니다. 카드 돌려받기처럼 자꾸 점유자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크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어느 한 지역에 상가 A, 상가 B, 상가 C가 있는데 이 소유자는 자기가 자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갑을이라는 임차인을 두고 있고 이 사람은 병, 정, 뭐 주주주주 임차인이 6명, 임차인 2명, 여기 임차인 없어.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명도를 했어. 이 집은 깨끗하게 이제 공가로 하고 부숴버려. 이 사람은 분양시장에서 소유자예요. 분양시장에서 얘가 잘 안 나가고 개겨. 얘는 나갔어. 순순히 나갔어. 그럼 조합은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다 안 나가. 그럼 조합은요. 여기다 명도수는 걸어야 되죠. 여기다 다 명도수는 걸어야 되죠. 1인당 변호사 비용은 한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씩 했다고 쳐봐요. 여기 200만 원 들고 여기에 6명이 1200만 원 들었어요. 이 C 조합은요 이런 말을 하겠죠. C한테 야 너 때문에 니네 임차인들 때문에 조합 돈 1200만 원이 나갔다. 너한테 200만 원 얘는 돈 하나도 안 나갔다. 그러면 이 돈 1400만 원 이 변호사 비용 든 게 이 전체한테 뿌려지는 셈이잖아요. 아무튼 결국은 다 각출해서 내야 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 국민의 세금으로 공원을 여기다 지었어요. 근데 공원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공원을 사용하지 이 사람들 사용을 안 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전철을 타고 몇 칸을 가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내 돈으로 거기다 세금을 만드느냐? 니네 돈 모아서 니네 세금을 내라 여기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가 세금은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 조그마한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면요 공원이 여기 생기고 그러면 니네 그리고 여기다 배정 신축 입주한 사람 니네가 이 공원 혜택 다 누리 이 공원 기부 체납하는 명 니네가 다 내.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 거기 가려면 뭐 산 넘고 물 넘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 변호사 비용 1200만 원 네가 C라는 사람이 월세 받아먹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 그리고 네가 제대로 못 쫓아냈잖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네가 다 물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불합리한 생각이 아니에요. A가 이 사람이 제일 억울하죠. 나는 깨끗하게 나 혼자 하다가 그냥 집 피우고 그런데 그동안 월세를 다 받아먹은 죄값으로 이거 다 설득해서 내보내야지. 못 내보면 조합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준 죄로 네가 다 물어 라고 하는 것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놨었어요. 근데 이 정관에 기재하려면 난리가 나요. 이 정관에 어떻게 기재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정관에 기재해서 차등적으로 나중에 이 1200만 원을 이 C의 재산가치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이 3억 3천에서 빼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게 그 정관을 그렇게 바꾸려면 뭐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니 뭐라 아주 골치 아파요. 시도를 하다가 대부분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놓으면은 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수익자 부담 뭐 발생자, 교통 유발자, 백화점이 교통 유발을 시키면 백화점 네가 돈 많이 내 이거 타당하잖아요. 이 사람이 유발하니까 네가 변호사 비용 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잠깐 소송 걸지 마라. 내가 해결해 볼게. 막 해결을 해요. 그래서 해결 못해. 그러면은 사람이 더 늦어져. 더 늦어지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좀 적절히 이 정관을 아예 태초에 조합 설립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아예 그냥 도저히 법에서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박는데 이게 너무나 다종다양해서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참.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조합장님들이 하도 물어봐서 써놨었는데 논리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정관에 넣을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명도수송을 하면은 소유자나 임차인, 이 피고들이 여러 가지 하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하면 보증금은 달라. 보증금을 주고 내쫓아야지 그러면 그건 주도록 합니다. 그럼 보증금을요 조합이 줘요. 조합이 보증금을 조합이 물어내고 이 집값 여기서 받아냅니다. 임대인한테 받아내죠. 근데 이 임대인이 분양 신청을 한 임대인, 조합원 또는 그리고 조합 사업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라면 받아내는 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개기고 있고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다 조합 입장에서 보기에는 꼴통이다. 이 사람 보증금을 5천만 원 물어주고 이 사람 거는 토지 강제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면 3억이 나와서요.
3억을 공탁을 해야죠. 근데 보증금을 빼고 공탁하는 게 제일 좋은데 보증금을 빼고 공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3억을 다 공탁을 해요. 3억을 다 공탁하고 5천만 원 물어줬어요. 공탁을 해놓고 이 3억 그 공탁금을 하는 순간 거기서 또 압류를 해야죠. 5천만 원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해서 거기서 또 받아내야 돼요. 조합은 굉장히 피곤한 입장이 놓여요. 근데 아무튼 도정법에서는 여기서 조합이 물어주고 조합원한테 진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보증금은 당연히 주는데 수용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이런 거 달라. 그럼 이것도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막 안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까 말했죠. 도정법 49조 6항에 단서에 그거 다 주게 돼 있다. 안 주면 판결이 안 납니다. 피고들의 반격, 제가 말했죠. 과실처분계획 인가취소 소송 걸고 사업시행 인가취소 소송 걸고 조합설립 소송 걸고 심지어 뭐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무효하기 막 이런 소송을 막 걸어대죠. 그 여기서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명제소송 걸린 명제소송 당한 사람들이 관리처분 취소소송 이렇게 막 소송을 겁니다. 이 사업시행 인가는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명도소송의 피고들이 수용을 당하는 청산조합원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수용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게 돼요. 수용의 전제 근거는 사업시행 인가예요. 명도의 직접적인 근거는 관리처분계획인데 수용의 법적인 근거는요 사업시행 인가예요.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이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용이 되니까 수용을 다투려고 하는 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다투는 수용의 전 단계. 사업시행 인가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용도 잘못했다. 이렇게 다투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세하게 써놔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울 거예요. 행정소행 재소기간 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한 사람, 동의 안 한 사람이 동의 안 한 사람은 매도 청구를 당하죠. 바로 재건축에서요. 재개발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매도 청구라는 민사소송에서 항변을 하죠. 내가 왜 집을 뺏겨야 되지? 이 집을 뺏기는 근거가 바로 조합 설립이 됐고 조합 설립에 미동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값을 올려달라 이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소송 또는 무효소송을 별도 소송으로 걸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권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 부족하고 인가 처분이 적법하게 조합 설립 결의나 동의가 여기 있는데 결의만 다투어서는 안 되고 인가를 직접 다투어야 돼요. 인가를 다투어야 돼요. 결의를 다툴 수가 없고 인가를 다투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가는 설권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 결의 내용 다 여기 흡수되는 것이고 인가라는 설권적 처분을 다투어야지 결의만 다투면 안 된다.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 다시 써놨는데 대법원 2010년 이 판결 보면요.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유무를 다투어야 되지 조합 설립 동의 또는 결의만 다투어서는 안 돼요. 이 동의 또는 결의는 다 여기 흡수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가 처분의 하자를 다투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동의서가 공란이에요. 여기 아무런 내용도 없고 이름만 써놨어요. 빵빵빵. 내용도 다 빈칸도 안 해놨어요. 이 공란 상태에서는요, 이 동의서가 무효일 여지가 많죠. 그렇지만 이거를 인가 과정에서 공란 동의서가 나중에 보충되거나 해가지고 인가 시에는 멀쩡했어요. 공무원이 볼 때는 멀쩡해요. 이게 공란 동의서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란 상태에 징구라는 40만 원 곧바로 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일단 기재되어 제출되면 구청의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이 처음에는 빈 공란 상태로 받았네. 근데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이게 기재가 됐구만. 이렇게 되면 뭔가 권한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재가 됐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한 것이 크게 부당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란 상태에서 징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가가 무효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검토 과정에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지만 인가가 무효라고 하는데 되게 공무원들이 검토 과정에서 완벽하게 막 그렇게 무효로 하는 수가 없잖아요. 결국 뭐예요?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의 형태로 바뀌어버리면 하자가 무효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되기는 쉬워도 인가처분이 무효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의 입장은 웬만하면 무효로 안 봐주겠다라는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수용재결 처분 취소 및 보상금 중에 요걸 봅시다. 이걸 수용 재개발입니다. 이거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재개발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청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을 거치고 협의가 안 되면 지토의, 중토의, 행정소송, 고등법원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 수용 과정에서 주로 이제 금액을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3명의 평가사, 2명의 평가사, 2명의 평가사, 1명의 평가사가 하는데 금액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수용 자체라는 걸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 인가 취소 소송을 이나 무효 소송을 걸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명도소송 강의는 너무나 이게 내용이 많아져서 처분 효력의 무정지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있고 공탁이 있게 되면 그 자체로서 효과가 바로 발생하고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효과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막 그냥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과 공탁이 있으면 그냥 소유권은 시행자한테 넘어가버리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했다는 것은 뭐 사후 사정일 뿐이죠. 나중에 여기서 뒤집히면 그때가 소극적으로 뒤집히는 것일 뿐이지 바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점은 사법부 그 민사소송에서 확정되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민사소송은 다 확정되어야 되는데 수용은 바로 2단계에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지금 다 제가 써놓은 것들이 명도소송을 당한 피고들의 항변, 반발들이 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조합은 이런 반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서 써야 된다. 그리고 저도 피고들, 조합원들이 이런 상의를 해오면 이런 소송을 권유를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돈을 많이 받아 나가는 것이 좋으니까. 요즘은요 돈을 재개발, 재건축에서 별로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서초 뭐 이런 데 빼놓고는 별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 자, 요건 좀 알아두세요. 주거이전비는요, 수용재결, 이건 법에 다 계산 방식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재결 절차 없이 곧바로 그냥 행정소송으로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비슷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떤 재결 절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안 주느냐라고 해서 행정소송 막바로 제기 가능한데, 영업손실보상은요, 이 조합에 신청했다는 손실보상 재결, 이거를 거쳐야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다 평가를 해요. 이 이전비가 얼마인지, 간판 다른데 얼마든지, 종업원이면 얼마인지 이거 다 해요. 그런데 주거이전비는요, 식구가 몇 명이고 주민등록 몇 명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막바로 계산되니까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소송, 이거 뭐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종종 하는데 명도소송의 청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리처분 총회를 했는데 인가가 나기까지는 한 2-3달이 더 걸려요. 관리처분 총회하고 뭐 공람하고 인가 신청하고 막 이랬는데 한참 걸리는데 관리처분 총회를 6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인가가 약 10월 한 5일쯤에 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다투고 싶으면 인가가 난 10월 5일 날, 정확히는 이거 고시가 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날로부터 90일인데 이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미리 걸 수도 있어요. 미리 무슨 소송을 걸느냐, 인가가 아직 안 났으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한 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걸어요. 총회결의 무효확인, 관리처분 계획 수립안 그 안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걸어놓고 그것이 나중에 인가처분을 받으면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정법원에다 소송을 걸어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이 총회, 관리처분 결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걸어놓고 나중에 인가처분이 나면 소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그냥 이
총액의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추후 인가가 되면 소변경을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걸어둘 수 있습니다. 미리 걸어두면 이걸로 인해서 구청에서 인가가 안 날 수도 있고 이걸 저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제소기간을 빨리빨리 준수해버릴 수가 있고 이거 나고 나서 90일 하려니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미리미리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장을 갖다가 구청에다 갖다 내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인가를 내지 말라 라고 압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취소 무효 소송 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총회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자 상가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이거 문제가 많이 됩니다.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는 여기 상가가 있고 여기 주택이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이것만 수립하고 이 상가는요 추후 수립한다 이렇게 해버려요. 되게. 근데 상가가 뭐 50억 이게 책정을 했는데 할까 생각한 것을 전제로 이걸 관리처분 수립을 했는데 나중에 70억 80억으로 돼버리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관리처분이라는 일부 관리처분 계획을 누락한 경우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라는 그래서 상인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다면 관리처분 인가 났으니까 자 인가 났잖아 상인들 너네 나가 이렇게 하면 상인들이 반발하죠. 명도성에서 반발하죠. 무슨 소리야 여기만 정해놓고 우리 하나도 안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여기에만 유효하고 우리는 여기 유효하지 않아. 우리 못 나가. 이 타당하다고 일부 취소해서 승소해버렸어요. 관리처분 계획 일부 취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실 문제예요. 이게 틀어지면 여기도 틀어지니까. 상가를 대부분 빠뜨리고 하는데 그 문제 삼으면 관리처분 계획 일부 취소가 됩니다. 수소의 판결 선고 시까지는 거의 대부분 판결 선고를 이루어줍니다. 자 이거 보시죠. 분양 신청하고 난 뒤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본다. 사업계획 수립하고 인가고시하고 그 60일 이내에 분양 신청 공고를 해야 돼요. 30일에 60일 기간 20일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붙여서 연장해야 되지 띄어서 연장하면 안 됩니다. 딱 붙여서 연장해야 되죠. 이 분양 신청 공고 통지할 때 종전 정부자산 평가를 실시해요.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평가 결과를 알려주고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안 알려준다.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총회 수립하기 한 달 전에 요 중간쯤에 이걸 결과를 알려줘요. 그럼 난리가 나요. 다 뒤집어져요. 동네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관리처분 총회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들쑥들쑥 하면서 쌈이 나고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 시점은 여기 인가고시예요. 종전자산은 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마감일 분양 신청 기간 마감일입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 다음날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고 요 다음날 평가 이 금액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수용일 기준으로 하고 자 그래서 이 종전저주무 자산 평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알려주지 않는 게 심각한 문제고 이게 평가가 나가지고 가끔 조합장이 손으로 왔다가 그 초안을 받아봤는데 초안이 평당 1,500인데 나중에 발표되게 보니까 평당 1,400으로 발표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몇 번 들었어요.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소송도 종종 하죠. 조합 설립 당시에 사업비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해서 가락시험 아파트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경우 통상 3분의 2 이상의 도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했었죠. 너무나 지나치게 사업 시행이 전제가 되는 사실이 변경되면 3분의 2 도움 정관 변경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가락시험 아파트는 그제 보니까 조합장도 구속됐고 직무대행자가 들었는데 직무대행자도 또 구속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내 최대 아파트이죠. 송파구에. 자, 요거는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십시다. 이 광운대 이 근처를 재개발한다고 보세요. 이 재개발을 하는데 이 마을 전체 만 제곱미터라고 보시면 이 마을 전체 땅과 건물을 다 평가를 해보니까 7천억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으니까 1조 700억 원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근데 사업비라는 건 뭐죠? 그래서 뭐 공사비, 뭐 변호사 비용, 회계사 비용, 무슨 각종 비용 다 하니까 3천억 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7천억 원이라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1조 700억 원이라는 이 매출액이 올렸죠. 그리고 사업비, 비용이 이만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니까 3천억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7,700억이 나왔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갖고 시작한 게 7천억 원 가지고 시작을 했죠. 700억 원이 사업 이익이잖아요. 이 사업 이익이 700억 원인데 최초 우리가 가지고 시작한 미천 대비 10%가 남잖아요. 이게 바로 개발 이익률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7천억인데 막 변호사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막 공사대금도 다 주고 팔고 하니까 700억이 남아요. 남으니까 10% 이익률이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현재 5억짜리죠. 5억짜리니까 5억 5천으로 지금 칩시다. 우리 10% 남을 거니까 이거 예정이에요. 10% 남을 거 5억 5천으로 치고 아파트 7억짜리 받을 거니까 1억 5천 내세요. 추가 부담금 이렇게 해놓고 가다가 보니까 뭔가 좀 계산이 틀어지면 자꾸 이제 추가 부담금이 변경이 되죠. 이렇게 해서 종전자산을 평가하고 정부자산을 평가하는 종부자산은 이제 신축자산이고 종전자산은 7천억인데 이게 이제 1000명이 있다고 치면 1인당 다 7억씩이 되겠죠. 평균 1인당 7억이면 1000명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꼭 시가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거 왜 7억이야? 내 거 8억인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가니까 어차피 우리 반 내에서 뭐 당신 수학점수 75점인데 좀 올려달라고 85점으로? 그럼 얘도 올려주잖아. 다 각자 10점씩 다 올려주면은 그렇다고 당신 성적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65점으로 내려도 되고 75점 똑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올려줘도 되죠. 이건 우리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거래 금액이기 때문에 시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그 시행자들의 논리고 감정평가사들의 논리예요. 왜 자꾸 그 금액을 신경 써? 당신 팔 것도 아니잖아. 우리 그냥 받을 거잖아요. 근데 시가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여기 내에서 우리끼리의 숫자 조작이고 우리끼리의 배분율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당신 거를 1억 올리면 나머지도 1억 올라가니까 추가 부담금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라는 논리로 감언지설로 사기를 치는데 왜 내게 8억이 아니고 7억입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은 내 거 1억을 나만 1억을 올려달라는 얘기지 나 1억 올림으로써 다른 사람들 다 같이 1억 올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 것만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답변하는 사람은 그럼 자꾸 이렇게 1억 올려달라면 다른 사람도 다 올려야 되니까 당신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올려야 된다라는 말은 안 하죠. 안 하면서 어차피 올려봐야요. 비례율은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은 똑같습니다. 뭔 소린가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리에 앉죠. 그건 다 사기예요. 내 것만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왜 저 사람하고 내가 틀리냐는 얘기인데 그 사람만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제 거 왜 수학점수 5점에 손해봤어요. 다른 사람 다 올리면 안 돼. 그 말이 타당하다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걸 교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총회장에서 되게 그래요. 총회장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들 보면요, 막 질문을 하죠. 그러면 질문에 정확한 포인트를 답하는 게 아니라 약간 틀어져서 이상한 답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하면서 자기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이상 논쟁이 할 수 없게끔 뭐라고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고 이게 알아들은 척하면서 얘야 되게 않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우리는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내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는 이놈이 잘못한 건데 그런 말은 감히 못하고 다 속아 넘어갑니다. 저는 알죠. 참 또 당했구나 그 사람. 이게 이제 엉뚱한 대답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이걸 올리면은 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걸 전체를 다 올리면 8천억으로 올라가죠. 8천억으로 올라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300억이 되죠. 마이너스 300억이면 돈을 또 내야 되죠. 어차피 올려도 당신한테 이득이 없다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분담기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7천억 분의 사업 완료에 1조 700억 빼기 총 사업비 3천억. 그러면 7,700억이 되고 7천억 분의 700억이면 10%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억이 이제 종전자산 평가금의 10%가 비례율, 개발이익률, 종전자산, 종자산, 차액이 추가 부담금.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만 알려주고 분양시장을 받아요. 이게 계약적인 부담금의 내역이고 조합 현황만 대충 알려주죠. 우리 동네 평당 1,400이에요. 당신은 근데 1,400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나중에 1,300 나오면 대충 1,400 내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천성이 조금 반항적이어서 약간 반대편에 많이 서가지고 조합장이나 이런 사업 시행 대책을 저는 좀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잘 안 걸려요.
또 시켜주면 잘하는데 양쪽 다 해본 사람이 또 잘하잖아요. 도전법 47조 분양시장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시장 기간 종료 전에 분양을 철회한 자는 현금 청산해야 되고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최근에 90일 내였는데 예전에는 150일 내였고 재개발에서는 150일이 지나면 빨리 수용해달라. 수용제기를 촉구를 합니다. 수용제기를 촉구를 해서 안 하면 지체된 날에 15% 이자 가산시키고 재건축에서는 현금 청산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합니다. 일시 이건 매도 청구랑 똑같아요. 매도 청구랑 완전 거의 비슷한 구조이고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저기 고재풍 선생님 단독주택 재건축 요새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폐지돼서 아예 새로 지정을 안 하고 진행하는 것만. 네,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보광동 뭐 한남동 이런 데 뭐 언덕백에 있는 막 이런 빨간 벽돌집 있잖아요. 응답하라 1급8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그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다 재개발이에요. 정비기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곳은 다 재개발인데 가끔 정비기관 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아시죠? 서울지방법원 공덕동 뒤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인데 아주 지대가 평평하고 그 뒤에 보면 길도 반듯반듯하고 되게 커요. 부지도 커요. 그런 데가 정비기관 시설이 양호한 곳으로서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거 이제 안 하죠. 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수용 절차, 재개발 도안과 명도소용 관계. 이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데.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문인 경우는 관리처분 할 때 변호사님 빨리 우리 명도 빨리 해서요 11월 초에 다 착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용 절차 개시했어요? 개시할 준비 돼 있습니까? 그러면 준비 안 했는데 일단 명도부터 먼저 하세요. 안 됩니다. 수용도 같이 하셔야 돼요. 수용 누가 합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철거회사가 조금 한다든지 수용 전문업체가 한다든지 해요. 같이 시작을 해야 돼요. 수용업체하고 명도업체하고 명도하는 변호사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빠그라져요. 옛날에는 막 대충 마구잡이를 했는데요. 요새는 법원의 판사분들이 재개발 명도야? 근데 수용 신청했어요? 수용 신청도 안 했는데 왜 명도성을 벌써 걸었어요? 아니 그거 좀 할 건데요. 언제 하려고? 그거 하면서 이거 명도성 질질 끌으려고? 이렇게 서민들을 괴롭히면 됩니까? 라고 판사분들이 그래요. 수용도 안 했는데 신청도 안 해놓고 기각 막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용을 접수해놨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앞으로 3달 정도면 보상금이 나오고 그때쯤에 이 명도소송 변론중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준비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놔야 돼요. 손실보상 완료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도소송과 수용재결 신청은 거의 동시에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판례 좀 유명한 건데 협의 또는 주택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에서 명도 받기 위해서는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금 청산자를 대상으로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합치적 해석이다. 수용을 빨리 하고 수용에 의한 재결 보상 공탁이 명도의 선의의 의무,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선의의 의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 절차를 빨리 해놔야 되고 옛날에 어떤 법무사님이 조합에 막 다니시는 법무사 직원들이 변호사님 저희가 명도소장 다 넣어놨거든요. 변호사 다 넣어놨는데 변론기일이 잡혀서 변호사님 좀 나가주세요. 가려고 봤더니 욕은 변호사가 다 얻어먹어. 소장은 내가 안 썼는데 법무사가 다 써서 냈는데 그것도 한 건씩 피고가 80명이에요. 소장을 80개를 썼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각기급파를 해서 분산을 시켜야 된대. 한 명씩 10명 이렇게 묶어놓으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회의하고 가지고 변호사 비용 각출해서 변호사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씩 다 해서 낱낱이 소송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부천지원에다 100개의 소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부천지원이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처음부터 단독 판사한테 다 배정된 거예요. 근데 부천의 단독 판사분이 별로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막 한 단독 판사가 막 2, 30개 떠들고 야 너도 받았냐면 나도 받았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막 누군가 야 이거 말이야 대법원 판례 나왔는데 수용 신청도 아니고 명도소송 구하는 건 안 된다더라. 물론 이 원고는
점점 기다리면서 수용을 완료시키려고 하겠지만 이게 소장 자체에서 청구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각시킵시다 라고 말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욕만 바가지 얻어먹고 막 살려주세요 제발 하면서 뭐 피고들이 이런 항변을 하더라고요. 나는 주거 세입자 대상자인데 왜 안 주고 이걸 날 때 제출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네가 대상자라는 걸 네가 증명해봐. 왜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네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왜 조합이 증명해야 되지? 당신이 주거 세입자 대상자라는 걸 당신이 증명해봐 라고 했더니 판사가 그럼 증명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길을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런 사이에 이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한 건 한 건씩 80개 사건이 이제 막 명도가 되면 이제 소취하고. 그래서 고생. 이게 소송이라는 게요. 과거에 이런 소송은 원래 이렇지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장판사 출신이 뭐고 해도 부장판사 출신이 뭐 그런 사건을 했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법원에서 한 6년 전에 내가 그 사건 좀 해봤나? 재건축. 그래서 딱 나와서 폼 잡고 딱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 흘러간 건 과거의 것이고 현재의 또 추세가 뭔지 또 봐야 돼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영업손실보상 이 영업이라는 건 사업 인정고시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인적시설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다 마치고 무허가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전부터 해야 돼요. 사업시 인가고시 1년 이전부터. 뭐 이런 영업손실보상 이게 바로 휴업 영업손실보상 4개월분이죠.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원재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전 광고비 개업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까 여기 있는 짜장면집 만약 그렇게 재개발하게 된다면 한 4, 5천만 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4, 5개월분이 바로 4, 5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분들이 만약에 오래전에 들어와서 권리금을 다 뺐다면 권리금을 본전 다 뽑았어. 한 1억 주고 하는데 한 10년 장사해가지고 그냥 다 빨아먹었어. 그럼 괜찮지만 막판에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6개월 전에 짜장면집 잘 되네요. 한 달 매출 얼마? 넘깁시다. 그래서 권리금 1억 주고 딱 왔는데 여기 혹시 재개발해요? 안 해요. 20년 전부터 재개발한다고 아직도 안 해요. 안 해. 들어왔는데 딱 6개월 만에 사업시 인가를 하는 거죠. 안 한다더니 하면서 이제 중개사 붙잡고 막 난리를 쳐도 이제 소송을 또 해야 되죠. 피곤하죠. 근데 권리금 못 받잖아요. 권리금 못 받죠. 근데 최근에 이제 권리금을 보전해주는 그런 법률이 생겼는데 그것도 여러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 법조문을 제가 다 찾아놨어요. 시행규칙 54조. 가구 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것도 계속 바뀝니다. 저는 이걸 산정할 줄 몰라요. 저희 사무장이 아주 선제적으로 이거 다 하고 저는 몰라요. 왜 앞에 대충 한 1,600만 원 나온다. 주거이전비는요. 이 밑에는 알 필요가 없고 이것만 보세요. 구조의 이 시행규칙 규정에 보면요. 이 사업식 인가로 인해서 그 해당 구역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이전비 1,4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장사를 하고 있고 이 시점에 주거이전비 이사 들어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조합설립 이전에 정비구역 지정 공람보고에 요 당시에 이미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재개발해? 그럼 나도 주거이전비 받아 먹어야 되겠네 하고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라는 것이 바로 여기가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시점이죠. 요 시점에 살고 있어야 돼요. 요 시점에 세입자로 살고 있어야지. 요 시점에 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소유자로 살고 있다가 세입자로 변신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 소유자로 살고 있다가 이 시점이 지나서 세입자가 됐어. 자기 집을 팔고 세입자로 사는 경우, 이런 건 되느냐? 별 케이스가 다 있는데 그런 건 안 됩니다. 세입자로 살고 있어야지. 소유자로 살고 있으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지급의 전제 조건. 주거이전비 지급일 여기서부터 살고 있었는데 계속 살다가 이 중간에 이사가 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살고 있다가 이 사업시 인가고시 전에 이사가 버려. 그러면요 이건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판례는 없는데 이 주거이전비를 주는 이유는 재개발로 인해서 원치 않게 불가피하게
쫓겨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쫓겨날 때 주는 것이 살다가 그냥 자기 편의에서 가면서 난 저쪽으로 이사 가서 그 저기 봐야 돈 줘 이건 아니잖아요. 사업식 인가고시 이전에 이사 가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공란공고 때 살고 있어도 사업식 인가고시 이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하세요라고 하기 전에 이사 갔어. 그때는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회보장 사업에 주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 등에 바로 주거이전비와 이사 취득한다. 그러니까 사업인정고시에 청구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구권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가 여기서 현실화되는 것이죠. 여기 중간 이사가 버리면 못 받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다가 이 다음에 나가면 받을 수 있고 돈 조합에다 신청하는 날에는 없어도 괜찮아요. 이 진짜 이사비가 있어요. 정말 용달차, 트럭 이런 거는 그 면적 대비 이 별표 사회표가 있어요. 이삿짐이 뭐 방이 몇 평이고 사람이 몇 명이고 용달차 몇 개 부르고 이게 다 표로 나와서 약 3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안 줘요. 조합에서 잘 안 줘요. 주거이전비는 줘요. 한 1,400 이런 거 다 주는데 이런 걸 다 떼먹어요. 근데 떼먹어도 소송으로 구하기가 까시래.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50만 원 떼먹고 도망가면 그걸 소송을 해요? 소송비가 더 나오겠네? 피곤하네. 그냥 이제 먹고 마는 게 더 돈을 절약하는 거잖아요. 이걸 잘 안 줘요. 이것만 모아서 소송하기도 힘들고. 근데 요새는 주는 조합도 있어요. 왜냐?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나가세요. 빨리 신청하세요. 그래서 주면서 내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연구소 한 6개월. 자, 이건 뭐 인도 집행을 한 경우는 철거를 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재개발에서는요, 수용 재개를 해서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되는데, 재건축에서는요, 인도 집행을 해도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명도를 해도 매도 청구가 확정되기 전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조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명도 집행을 해도 소유권 확보를 못한다고 해서 철거를 해버리면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지만 대부분 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됩니다. 사실상 그거 철거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률 논쟁상 그냥 대부분 확정돼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반포 2단지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시죠. 예전에 제가 사건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이 관리처분 이후에 각종 조합의 분쟁이 모순이 폭발하는 곳이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명도 소송이 아주 단순한 것만은 아니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모든 걸 다 간파한 상태에서 조합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또 소송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라는 게 오늘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